1장 전쟁을 경험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1778년 사뮤엘 존슨이 이런 말을 했다. 군인이 되어보지 못한 남자는 모두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한다. 소크라테스와 스웨덴의 칼 12세가 같은 중대에 있다고 가정해보자. 소크라테스는 나를 따르라, 철학 강의를 듣자고 말하고, 칼 12세는 검에 손을 얹으며 나를 따르라, 차르를 권자에서 몰아내자고 할 때 남자라면 부끄러워서 소크라테스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사실 존슨이 이 유명한 말을 남길 당시는 이미 전쟁과 철학 사이의 관계가 구축되어 있었으므로 칼 12세와 소크라테스 사이의 선택은 불필요한 일이었다. 계몽주의와 낭만주의의 영향으로 서양의 전쟁 문화가 바뀌어 있었고, 전장은 진리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되어갔다. 따라서 남자다움을 증명하려는 사람이나 지혜를 얻으려는 사람이나 모두 칼 12세를 따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 반도 전쟁에 갓 참전한 젊은 영국군 장교 존 멜컴은 1813년 첫 전투를 앞두고 동료 장교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지금부터 24시간 이내에 나는 책만 쓴 그 어떤 현자나 철학자보다 더 현명해져 있을 거야. 레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주인공인 피에르 베조호프 백작은 진리를 찾아 수많은 철학자와 현자, 공작을 만나지만 결국 거의 평생을 군에 바친 늙은 사병 플라톤 카타리에프의 모습에서 영원한 진리의 화신을 발견한다. 멜컴과 톨스토이도 일조했지만 근대 후기 서양의 전형적인 전쟁 경험담은 전쟁 경험을 자신과 세상에 대한 진리를 배우는 경험으로 묘사한다. 경험담의 단골로 등장하는 주인공은 순진무구한 청년이며 전쟁이 그를 현명한 참전 용사로 변모시킨다. 전투는 반신비적인 계시 경험으로 묘사된다. 베트남에서 처음으로 사람을 죽인 어느 미국인 병사는 적의 얼굴을 살폈다. 경련을 멈추더니 갑자기 그의 눈이 깜빡거리지 않았다. 바로 그때 나는 삶의 비밀을 깨달은 것 같다고 기록했다. 포클랜드에서 전투가 한창일 때 기자에게 이렇게 외친 영국 공수부대원도 있다. 저 자신에 대해 지금까지 평생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조금 전 10분 동안 배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미국 병사는 첫 전투를 이렇게 기록했다. 폭격이 천둥치는 가운데 내가 탄 수륙양용 장갑차가 팔렐리우 섬에 상륙하기 위해 불길이 치솟고 연기 자욱한 해변으로 출발하던 순간, 그 두려운 순간에 비춰보면 그 이전과 이후의 내 모든 삶이 무색해진다. 제2차 세계대전 독일 참전용사는 특히 힘들었던 싸움을 언급하며 전투가 벌어지는 동안 현실이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을 건드렸다고 증언했다. 이스라엘 작가의 반자전적 전쟁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은 레바논에서의 경험을 이렇게 전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평화만 아니라면 그곳에서 제가 겪은 것들을 제 아이도 경험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 도전과 고통, 공포 말입니다. 그 때문에 저는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찾았고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가족에 대한 사랑, 삶에 대한 애정, 인생의 덧없음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아무튼 저는 그곳에서 성숙해졌습니다. 흔히들 전투를 종교적 회개와 마찬가지로 탄생에 비유한다. 이스라엘의 또 다른 참전용사는 9월에 3번 태어남이라는 전쟁 회고록에서 전투 중 2차례 부상한 경험을 거듭남으로 표현했다. 나는 1948년 9월에 태어났다. 1969년 9월 부상을 당해 거듭났고 1984년 9월 부상으로 한 번 더 거듭났다.
전투에 관해 자세히 설명하려는 참전 용사들은 종종 전투를 현연으로 묘사한다. 그 순간 시간의 흐름은 바뀌어 느려지거나 완전히 멈추고 낯선 감각이 떠오르며 익숙한 감각은 변화한다. 의식이 그 순간으로 완전히 빨려들어가 전투병은 전에 없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 가장 기본적인 물리학 법칙이 왜곡되고 변화되며 전투병들은 그때까지 알지 못하던 층의 현실과 대면한다. 에른스트 윙거는 내적 체험으로서의 전투에서 전투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다시 말해 황홀경이다. 성자와 위대한 시인의 조건, 위대한 사랑의 조건이 위대한 용기를 지닌 사람에게도 허락된다. 산에 닿은 열정이 차고 넘쳐 혈관을 솟구쳐 흐르듯 끓어오른 피가 심장을 통과하며 부글부글 달아오를 지경이다. 그 어떤 도치도 능가하는 흥분이며 모든 구속을 뚫는 해방이다. 그때 개인은 격렬하게 몰아치는 폭풍 같고 요동치는 바다, 으르렁거리는 천둥 같다. 그는 이미 모든 것으로 녹아들어 있기 때문이다. 미군 숀 넬슨은 모가디슈의 전투 경험을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가 느낀 기분을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현현과 비슷했다. 죽음이 가까이 있었지만 전에는 그토록 완전하게 살아있다는 기분을 느낀 적이 없었다. 살아오는 동안 죽음이 스치고 지나는 것을 느낀 찰나의 순간이 있었다. 급하게 방향을 전환하려는 과속 차량과 하마터면 정면으로 충돌할 뻔한 순간처럼 말이다. 이날 그는 내내 그런 기분이었다. 3시간 남짓 매 순간 죽음이 바로 눈앞에서 숨을 쉬는 느낌이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였다. 그 시간 도로에 있던 그는 숀 넬슨이 아니었다. 넓은 세상과의 연결이 완전히 끊어졌고 공과금 걱정도 감정적 구속도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그저 10억 분의 1초 단위로 매 순간을 살아있는 인간이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절감하며 한숨 한숨 들이쉬는 인간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현연의 순간에 전투병에게 드러나는 진실이 무엇인지, 실제 참전 용사가 전쟁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는 사람마다 크게 다르다. 하지만 전쟁이 남자다운 영웅심과 애국심, 전우애라는 긍정적인 진실을 밝혀주었다는 것이 많은 참전 용사의 증언이다. 이런 것들은 무감각할 정도로 단조로운 평상시에는 모호하게 숨어있던 것들이다. 21세의 영국 육군 중위 헨리 폴 메인워링 존스는 1917년 전사하기 사흘 전에 동생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다. 전쟁이 참혹하긴 하지만 어쨌든 대단하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어? 전쟁 속에서 우리가 현실과 직접 대면하니 말이야. 평시에 세상 사람 10중 8구를 차지하는 천박하고 상업적인 생활의 어리석음과 이기심, 사치, 전반적인 옹졸함 등이 전쟁에서는 최소한 더 정직하고 솔직한 잔인함으로 대치되지. 이렇게 생각해보자. 평시에 인간은 개인의 하찮은 삶에만 매몰돼 자기 안위나 돈 문제 따위만 걱정하며 사소한 것에 매달리지. 다시 말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얼마나 치사스러운 인생이냐. 이와 반대로 전쟁에서는 네가 만일 정말 전사한다 해도 어차피 언젠가 당할 일을 몇 년 앞당겼을 뿐이고 조국을 지키다 죽었다는 만족감을 얻게 되지. 사실 네가 한 가지 이상을 깨달은 셈인데, 내가 아는 한 네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깨달을 수 없는 이상이야.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상업적이고 이기적인 바탕 위에서 굴러가기 때문이지. 속담에도 이르듯이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 성공을 바랄 수는 없는 법이거든. 개인적으로 나는 전쟁을 겪게 되어 쾌절을 부를 때가 많아. 삶이 얼마나 사소한지 전쟁으로 깨달았기 때문이야. 전쟁이 모든 사람에게 자신을 벗어날 기회를 주었다고나 할까?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지난 4월처럼 대규모 작정을 개시할 때 느낀 그런 격렬한 흥분을 평생 경험한 적이 없다는 거야. 작전 개시 전 30분 남짓 느끼는 흥분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 에른스트 윙거 같은 파시스트 작가는 1920년대와 1930년대 이런 퇴의 군국주의적 계시를 찬양했다. 이후 자주 비판받았지만 군국주의적 계시에 대한 찬양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 사실 공공연하게 전쟁을 반대하는 작가들도 전쟁이 전에 상상하지 못한 남자다운 전후의 기쁨을 깨닫게 해주었다며 찬사를 보내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그런가 하면 계시와 환멸을 동일시하는 전쟁 경험담도 있다. 이런 경험담에서는 순진무구한 젊은이가 영광을 꿈꾸며 전쟁에 뛰어들지만 그가 전투를 통해 배우는 것은 영웅심과 애국심의 거짓 약속을 믿지 말고 기득권 세력을 2번 다시 신뢰하지 말라는 교훈이다. 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장 노통 퀴르는 용기와 애국심, 희생, 죽음과 관련해 우리는 지금까지 내내 기만당했다. 첫 총성이 울리는 순간 우리는 참전용사에 관한 소문과 일화, 역사, 문화, 예술, 대중연설 등 모두 거짓말임을 깨달았다. 고 기록했다. 이런 환멸 경험담은 또 다른 지배적 서사와 통합되기 쉬운데 심리학 이론의 근거에 전쟁을 트라우마로 보는 이야기다. 참전용사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게 분명하다는 일상적인 예상은 많은 경우 전쟁 개시라는 기본 주제의 또 다른 변주곡에 불과하다. PTSD 경험담은 부정적인 계시를 들려주는 경우가 많다. 전쟁에서 깨달은 무서운 진실이 순진무구한 이웃 소년을 전범이나 사회 부적응자, 미치의 광희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PTSD 경험담은 거룩한 바보라는 포토스를 반복한다. 혼자서 너무나 많은 진실을 알게 된 거룩한 바보가 그 진실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받는다. 포토스는 되풀이된다. 하지만 거룩한 바보에 관한 전통적인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수많은 PTSD 경험담에도 달갑지 않은 진실을 알고 있는 미치광이가 그러한 진실을 억압하려는 사회보다 당연히 더 현명하다.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정치단체들도 전쟁 개시 경험담의 가치를 인정했다. 반전 베트남 참전군인회와 이스라엘의 평화운동단체 피스나우가 내세우는 참전용사들은 종종 전쟁을 통해 올바른 정치적 입장을 구분하는 안목이 생겼다고 증언한다.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의 커밍아웃 경험담이 전쟁 개시 경험담과 접목되어 포화 속에서 커밍아웃하는 경험담이 탄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험담에서는 전쟁 경험이 단단한 금고문을 부수어 그때까지 숨겨오던 성적 진실을 드러낸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전쟁 개시 경험담이 영적 전향 경험담과 성공적으로 결합해왔다는 사실이다. 근대 후기의 전쟁 경험담 등 중에서는 전쟁의 충격 덕분에 그리고 그에 따른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길을 발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무수히 많다. 근대 후기의 전쟁 때문에 전향한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전형적인 사례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나오는 안드레이 볼콘스키 공작이다. 나폴레옹을 귀감으로 삼는 안드레이는 자기 힘으로 세속적 성공과 명예를 거머쥐겠다는 열망에 불타 아우슈트리츠 전장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된다. 그가 전장에 쓰러졌을 때 그 곁을 지나던 나폴레옹이 부상한 러시아 장교 안드레이를 가리켜 칭송한다. 이 얼마나 훌륭한 죽음인가.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안드레이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 멀리 떨어진 영원한 하늘을 보았다. 안드레이는 그가 자신의 우상인 나폴레옹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 순간에는 구름이 흘러가는 저 높고 무한한 창공과 자신의 영혼 사이에 일어난 일에 비해 나폴레옹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였다. 그 순간 자신이 바라보고 깨달은 높고 옳고 다정한 하늘에 비하면 나폴레옹이 몰두하는 모든 관심사가 하찮아 보였고
알량한 승리에 기뻐하고 자만하는 영웅이 아주 작아 보였다. 사실 생명의 피가 빠져나가며 다가오는 죽음과 고통, 점차 희미해지는 의식에서 생긴 단호하고 엄숙한 생각들과 비교할 때 모든 것이 부질없고 하찮아 보였다. 안드레이는 나폴레옹의 눈을 쳐다보며 곰곰이 생각했다. 위대하다는 것이 얼마나 사소한지. 아무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삶이 얼마나 하찮은지, 죽음은 또 얼마나 더 하찮은지 살아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의미를 곰곰이 생각했다. 안드레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아우스터리츠를 떠났다. 지금까지 전쟁이 진실의 계시와 아주 공고하게 연결되어 흔히 일반적으로 평시나 평화는 환상과 전시나 전쟁은 현실이나 진실과 연결한다. 이런 연결은 반전주의로 기운 현대 서양에서 군국주의 무기고에 남아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카사누라가 끊임없이 등장해서 평화와 환상의 장면으로 서양의 눈을 가리고 있으므로 서양은 지극히 거칠고 고통스럽게 눈을 뜰 것이라고 경고한다. 마크 보우드는 이런 접근 방식을 미국의 소말리아 계획과 관련해 요약 설명했다. 전쟁은 추하고 악했다.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전히 지구 대부분에서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문명국들이 비폭력으로 분쟁을 해결할 길이 있었지만 이는 관련된 모든 사람의 양보 의지가 필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이곳 제3세계의 미혹한 사람들은 양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엄청난 피를 보기 전까지는 조금도 양보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승리는 싸우다 죽을 각오가 된 사람들의 몫이었다. 이들이 엄지손가락을 빨아 닳아 없어질 때까지 지식인들은 탁상 공로를 이어갈 수 있겠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여전히 총구에서 힘이 나왔다. 소말리아의 굶주린 대중에게 먹을 것을 주고 싶다면 먼저 아이디들 같은 사람들을 제압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굶주림을 효과적인 수단으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국민으로 가득 찬 박애주의자들을 들여보내고 손에 손잡고 기도를 하거나 소말리아 민요를 부르고 신처럼 위대한 CNN이나 BBC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지만 두 눈을 커다랗게 뜬 아이들에게 다가갈 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더 많은 총을 들고 나서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성능이 더 뛰어난 총을 더 많이 보유한 나라는 미국이었다. 관용이라는 인류의 이상을 널리 퍼뜨리려면 그럴 힘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다.